이번 발표에서는 금융혁신의 키,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이라는 주제로 이 디지털 자산이 금융시장에 가져올 변화와 금융권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자산사업 본부장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미래에셋증권 이용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30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용이 좀 많다면 많아서 좀 빨리 좀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웹3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저처럼 이제 증권사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전통 금융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제 웹3 비즈니스 그 자체보다는 금융과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요. 제가 금융권에 일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튼 다들 원하시는 바는 금융혁신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금융회사들은 그 자체를 만들어내야 되는 부담감이 있고, 웹3 회사들은 여기에 어떻게 기여하고 어떻게 새로운 고객들을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금융혁신인데요. 금융혁신이 뭔지를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별게 아니고 간단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금융의 코어 인프라가 바뀝니다. 여기 밑에 이 금융의 코어 인프라가 이렇게 블록체인으로 바뀐다라는 것들이 가장 큰 변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의 인프라가 바뀐 게 되게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인터넷 인프라를 쓰고 있고 단일 중앙원의 원장을 쓰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블록체인으로 네트워킹을 하고 네트워크망에 이제 다들 노드로 참여해서 원장을 공유하는 형태의 그런 인프라를 쓰려고 모든 금융회사들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런 인프라 위에다가 뭘 할 거냐, 이제 어떤 것들을 여기에 소유권을 기록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뭐 두 개밖에 없죠. 뭐 자산과 돈이 올라가면 이제 토큰화된 돈이 되는 거고, 그거를 민간에서 나온 분산업장에 올리게 되면 저희가 얘기하는 뭐 스테이블 코인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자기들이 컨트롤 가능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거기 위에 돈을 올리면 이제 CBDC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자산이 올라가겠죠. 자산. 돈을 가지고 자산을 사는 사업이 이제 금융산업이죠. 그래서 돈과 자산이 올라가는데, 자산도 아주 큰 틀에서는 RWA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RWA는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를 한 명 이상이 공유할 수 있고, 그 가치를 그다음에 그거를 손쉽게 이전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이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토큰의 그 블록체인에다가 소유권을 기록하는 게 이제 RWA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금융권에서 만들어낸 용어는 아니고 이제 뭐 웹3 쪽에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금융권에서도 이제 이 용어를 다 쓰고 있어요. 저희도 내부 보고서에 막 RWA 단어가 되게 많이 들어가고, 토큰 증권이라는 단어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되게 혼재돼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저희는 이제 명확히 구분하고 싶은 건 이쪽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RWA 섹터 내에서 전체 그 카테고리 내에서도 저희는 좀 증권사기 때문에, 금융회사기 때문에 증권에 집중을 한다. 그래서 증권을 토큰화하는 형태의 비즈니스가 저희의 미래의 먹거리, 그리고 절대 놓칠 수 없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 중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전통 금융 증권사들은 자산 중에서도 특히나 증권에 관심이 많다. 왜냐? 이 증권 비즈니스는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고 잘 해야 되고 이미 시장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코어 인프라를 바꿔서 저희가 더 뭔가 내부 효율화를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더 많은 고객들을 모은다든지 이런 쪽에 이런 베네핏을 좀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저런 증권의 토큰화에 관심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혁신을 저는 계속 하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여기서 처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 주제 관련된 얘기로 계속해서 강의를 할 때마다 그냥 좀 이걸 명확히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때문에 많이 말씀드리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튼 금융혁신을 목전에 두고 있고 뭐 웹3 회사든 CEX든 뭐 덱스든 아니면 저희 같은 금융회사든 은행이든 어찌됐건 금융혁신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혁신의 모습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혁신이 뭐 어떤 본질이 있는지, 이게 혁신의 모습이 뭐냐, 본질이 뭐냐. 그래서 제가 생각에 혁신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요에서 나오는 혁신, 그러니까 엔드 유저들, 뭐 투자자들, 뭐 사용자들, 유저들, 그러니까 엔드 유저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명확하게, 그다음에 그 불편함을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기존의 1등 사업자를 대체하거나 뭐 이러한 혁신이 있죠. 예,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엔드 유저들이나 뭐 소비자들, 투자자들은 잘 몰라요. 나는 그냥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나쁘지 않아. 근데 이 서비스나 물품,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들이 분주하게 뭔가 자기들의 인프라를 바꾼다던가 오퍼레이션을 바꾼다던가 다양하게 혁신을 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이제 공급자 주도 혁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맞닥뜨린 이 웹3 디지털 자산으로 인한 금융 혁신의 모습은 제 생각에는 공급자 위주의 혁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내부에서도 다양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야, 도대체 토큰 자산을 토큰화, 뭐 주식을 토큰화하면 투자자들 뭐가 좋은 거야?라고 명확하게 이제 물어볼 때 저도 사실은 명확하게 이거 좋아진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안 해봤고 공급자 위주의 혁신이라는 게 공급자들이 뭔가 질서를 바꾸면 그들이 뭔가 새롭게 뭔가를 재편해서 투자자들한테 그 베네핏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토큰화를 얼마나 잘해서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키고 비용을 얼마나 절감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더 싼 비용으로 자산을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 위주의 혁신이라는 것들을 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들, 뭐 증권사, 은행, 그다음에 뭐 거래소, 뭐 그런 데들이 앞다퉈서 아까 얘기했던 코어 인프라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 바꾸는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쓰고 있고 그걸 바꿔서 이제 최초의 그 퍼스트 펭귄 역할을 누가 하냐. 뭐 그 역할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퍼스트 펭귄 들어가고 줄지어서 이제 새로운 변화의 스테이지로 들어가는데 그 단계에 있어서 표준화를 누가 선점하고 시장을 누가 더 크게 가져오느냐 그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거죠. 예. 그런 형태의 혁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토큰화된 뭐 RWA나 토큰화된 증권도 마찬가지. 지금 투자자들은 솔직히 잘 몰라요, 이 효용들을. 그리고 저희도 고민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투자자들한테 당신이 투자하는 거는 토큰화된 주식입니다. 혹은 당신이 투자하는 거는 기존형 방식의 주식입니다를 우리가 굳이 알려야 되나? 라는 고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급자 주도의 인프라 변화를 우리가 전면으로 드러내서 투자자들한테 알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그냥 백엔드 단에서 토큰화 기술을 활용하고 실제 투자자들은 뭐 토큰이든 전자증권이든 뭐 알게 뭐야라고 하면서 그냥 편하게 24시간 거래하게 만드는 게 좋은 걸까? 저희도 지금 고민입니다. 예, 이게 다 이런 고민 자체가 다 공급자적 주도의 혁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혁신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혁신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과 남은 한 20분 정도를 저 머니 사이드, 그다음에 에셋 사이드 두 개를 같이 보면서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에셋 사이드부터 좀 보면요, 일단은 RWA와 토큰 증권을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증권사 내에서 구별 못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뭐 이게 저희 같이 증권사들 중에서 요 디지털 자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명확하게 잘 구별해서 저희랑 커뮤니케이션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웹3 쪽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쪽에 큰 관심이 없지만 어깨 넘어 들으신 분들은 되게 많이 혼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혼용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만든 장표입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개념 아니고 복잡한 개념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밑에 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위에 글은 안 읽으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RWA가 제일 크게 돼 있잖아요. 요 제일 크게 이게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해서 그냥 모든 자산의 토큰 기록을 블록체인에 쓰면 이렇게 RWA가 되는 거고요. 요 영역들 그 중에서 이 영역 증권의 권리 이동, 소유권 이동 이거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STO가 되는 거, 토큰 증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믿음이 있어요. 모든 자산, 소유권을 기록하고 이전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은 인터넷이 아니라 이제는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될 거라는 저희의 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클 거고요. 전체 시장은 그 중에서 증권 시장은 이제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분류가 되면 증권 외에 그다음에 증권으로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증권으로 분류되는 거고 발행 형태는 증권의 형태를 띠면서 발행이 될 겁니다. 근데 비정형과 정형 증권으로 나눠지죠. 이것도 약간 중요한 개념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금융권에서 이 플레이를 어떻게 하는지 계속 팔로우를 하시려면 이걸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비정형 증권이라는 거는 현재 발행과 유통 체계가 없는 증권을 얘기해요. 그래서 수익증권 중에서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그다음에 투자계약증권 이런 것들 발행된 적도 없고 유통된 적도 없는 시장에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증권 시장. 그다음에 정형 증권이라고 하는 건 반대죠. 발행, 유통 지금 다 잘 짜임새 있게 잘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뭐 주식, 채권, 뭐 파생 상품, 그다음에 펀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영역을 이제 증권사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뭐 바이낸스처럼 뭐 규제를 회피하면서 돌아다니는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법률을 따라야겠죠. 그래서 당연히 국내는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들. 그래서 저희 미래에셋이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하는 비즈니스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요쪽이다. 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시장과 이 시장이 더 커질 건데 새로운 시장이니까 저희는 그냥 신종증권 시장 이렇게 부르고 여기는 이제 원래 있던 정형증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별하시는 게 좀 필요해 보여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글을 읽을 필요 없이 밑에 그림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토큰 증권은 어떻게 발전됐냐면 비정형 증권 위주로 좀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흔히 여러분이 아시는 뭐 조각 투자가 이쪽의 영역이 이쪽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스텝 2로 정형 증권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주식, 채권, 펀드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스텝 1만 논의될 때는 저희로서는 되게 답답했죠. 왜냐하면 저희는 이 비정형 증권은 시장에서 잘 모르고 조각 투자 회사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낯설고 그리고 이쪽 시장이 되게 작고 사이즈가. 근데 해외는 정형 증권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이즈가 크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글로벌 금융기관들 다 준비하고 있는 게 이쪽 영역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아프네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다행히 이제 국내가 저 비정형 증권 중심으로 갔다가 이제 정형 증권도 이제 열어주는 형태로 아마 갈 것 같아요. 정부 스탠스도 많이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제 기술적인 얘기죠. 그래서 블록체인은 어떤 걸 쓸 거냐, 이 블록체인 어떤 걸 쓸 거냐에 대한 얘기도 되게 뭐 다양한 오해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투자한 게 한 2016년 정도 2016년부터인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딱 되게 많이 꿈에 부풀어 있던 시절이었어요. 아,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있구나. 와, 멋있다. 야, 이거 되면 세상 다 연결되겠는데 막 너무 좋았죠.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퍼블릭 블록체인, 뭐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그냥 완전 옛날 그 구시대 유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와서 사업을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양자택일 논리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저희가 고민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회사로서 금융 서비스와 금융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해야겠다. 결론은 둘 다 쓴다. 저희는 둘 다 쓸 겁니다. 그래서 소수의 기관 플레이어들만 참여해서 빠르게 거래를 일으켜야 된다. 그럼 당연히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빠르죠. 근데 뭐 펀드나 뭐 그냥 무조건 많이 팔아야 돼. 전 세계에. 그러면 퍼블릭 블록체인 당연히 이거 써야겠죠. 그래서 JP모건이든 뭐 모건 스탠리든 뭐 시티든 HSBC든 다 두 개를 다 같이 쓰고 있어요. 저희도 양자택이 아니라 두 개 다 같이 쓸 거다라는 거를 좀 뭐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런 질문에 좀 너무 지쳐서 그래요. 아, 도대체 뭘 쓸 거냐? 체인, 프라이빗 쓸 거냐? 퍼블릭 쓸 거냐? 뭐 제발 그런 거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 다 쓸 거다 이렇게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멀티 체인으로 다 쓸 거다. 좋은 체인들. 왜냐면 지금 나와 있는 체인 다 제일 좋은 게 아니잖아요.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이게 국내도 정형증권 중심으로 비정형만 하게 하다가 정형증권으로 방향을 좀 틀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느낀 게 이제 토큰증권 협의차 2차 회의 때 이제 많이 느꼈습니다. 사진 보시면 이제 저 맨 왼쪽 아래에 있는 뒤통수가 저고요. 그래서 저기 이제 금융위부터 이제 감독원, 뭐 예탁원, 뭐 다 주요 이제 책임자분들 나오셔가지고 회의를 했죠. 네, 회의를 했고요. 핵심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조각 투자 얘기도 했어요. 조각 투자도 했고 다양하게 했는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두 가지. 첫 번째 정형증권 단계별 토큰화 확대 방안. 저희가 그렇게 염원하고 고대하던 정형증권을 토큰화할 수 있게 단계별로 확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저희 미래에셋은 이미 너무 많은 해외 사례를 보잖아요. 해외랑 미팅도 많이 하고. 정형증권 토큰화 안 하면 블록체인 쓸 이유가 없거든요, 솔직히. 저희는 그래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랑 MMF 토큰화 MVP를 했었죠, 미리. 그래서 저 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우린 이미 알고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 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 잘 얘기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겁니다. 주식은 비상장 주식 토큰화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MMF와 채권은 사모 형태로 출시 허용을 검토하겠다. 이게 모든 증권사들과 금융권들이 원했던 그런 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디어 국내에서도 우리가 맨날 조사하고 페이퍼로만 봤던 비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비들 사례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나요? 여기서 있는 분들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실제 그거 할 때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은 없겠죠. 네. 그 일을 하시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걸 해보면 되게 많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제도적 미국과 한국의 제도 차이도 있고요. 다양하게 뭔가 면제받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봐야 이제 K 비들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 좀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게 이제 되게 큰 뉴스다. 그래서 금융위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죠. 아, 블록체인을 이제는 국내 금융회사들도 블록체인을 쓰지 않으면 금융산업 경쟁 자체가 훼손되기 때문에 이걸 금융위가 좌시할 수 없다라고 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되게 고무적이었던 멘트는 해외 규제를 아주 잘 팔로우하고 있다. 우리가 금융위가. 그 다음에 그 규제보다 더 타이트하게 만들고 싶진 않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쓰면 진짜로 혁신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듣고 되게 많이 저는 좀 고무가 됐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국내 토큰 증권 시장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토큰 증권 발행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뭐 유통을 안 시킨다. 아까 뭐 타이거 리서치의 윤 이사님이 얘기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뭐 발행하고 이거 누군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누구 거래소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유통을 해야 되고. 근데 기존에는 토큰 증권에 대해서 유통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 회의를 통해서 토큰화된 증권을 어디서 유통시킬 건지에 대한 그런 아주 초기적인 기획안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토큰화된 증권들의 유통 제도까지 정비를 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종합해 보면 그 한 2023년도에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나서 23, 24, 25 뭐 3년간 진짜 진전되는 게 없었잖아요. 뭐가 될 듯 말 듯 뭐 안. 근데 이제는 좀 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좀 많이 전담 조직을 또 세팅을 하고 또 다양한 투자를 이어 나가는 것 같고요. 뭐 거래소에 뭐 큰 규모의 지분 투자도 하시고 다양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서야 한국에서도 열릴 틈이 보인다. 뭐 그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이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토큰화 하면은 이제 투자 대상도 확대되고 뭐 어려움도 제거되고 환금성 스테이블코인이랑 붙으면 환금성도 좋아지고 뭐 다양한 장점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MMF, MVP 이런 것들을 좀 했었습니다. 업계에서 최초로 증권사와 운용사가 같이 모여서 저희가 만든 하이퍼레저 배수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MMF의 발행부터 소각까지 판매까지 청산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올려보는 그런 실험을 올해 3월에 완료를 했고요. 이거를 좀 더 저희가 고도화하고 상용화까지 준비를 해서 저희 목표는 내년에 이제 MMF를 좀 내보는 거, 정부 당국과 소통을 잘 해서 내보는 게 저희 목표가 됐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런 분산된 펀드 생태가 되게 분산되어 있어요. 각자 자기의 네트워크를 쓰기 때문에 저거를 다 각자 자기들의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하고 마지막에 또 대사를 맞추고 전화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펀드 하나 만들고 청산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누가 안 해주면 또 누가 집에 못 가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렇게 블록체인으로 써서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할 이 토큰 증권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 거고 여기에 이제 다양한 주체들이 들어와서 이제 펀드를 설정하고 환매하고 뭐 재투자하고 발행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자산 얘기를 좀 했고요. 돈 얘기, 이제 머니 얘기를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네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뭐 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커리큘럼 보니까 뭐 다양하게 앞에서 스테이블 코인 다루신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얘기할 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주식을 굳이 상장 주식을 토큰화한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좀 그랬어요. 굳이 상장된 거 잘 발행되고 유통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토큰화 시킬까? 근데 저는 이제 이쪽 업을 하기 때문에 모든 증권이 토큰화되길 바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상장 주식 될 것 같긴 한데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엄청 빨라졌죠. 갑자기. 저는 그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져서 그런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토큰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나 혹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쪽에 자기의 자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스테이블 코인 효용을 느끼면서 점점 더 많이 스테이블 코인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식을 토큰화하지 않으면 이제 이쪽에 있는 부에 액세스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큰화를 빨리 진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해서 액세스를 시키다 보니까 블록체인 망해서 모든 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24시간 거래해도 문제가 없겠구나. 은행망을 안 써도 우리가 결제 정산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또 몸소 느끼는 거죠. 또 그걸 느끼기 때문에 더 가속화되는 거죠. 주식을 토큰화하는 게 이게 선순환이라고 봐요.
스테이블 코인이 기여를 다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이 뭐가 혁신이냐라고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요쪽만 보시면 둘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구상 반대편에 있어도 같은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거래 완결성을 실시간으로 가져갈 수 있다. 현금으로 거래하는 수준으로. 그게 진짜 혁신이죠. 예. 그다음에 국채 큰 손이란 거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실제로 결제가 되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야, 이거 그냥 컨셉추얼한 개념 아니야라고 하시는데 A16Z 자료를 보시면 진짜 많은 양의 거래량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 저기 스테이블 코인 해가지고 9 트릴리언 돼 있잖아요. 어저스티드 된 거. 저게 이제 사람으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거래된 것들만 봤을 때고요. AI부터 봇까지 다 하면 이제 저 큰 언어저스티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꽤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오토맷 ACH에서 하는 그런 결제량이 한 10분의 1 정도 되는데 저 정도면 저는 굉장히 큰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되고 있고요. 비용이 높은 거 아니냐? 비용이 높았던 적이 있죠. 옛날에 아주 옛날에 막 크립토 키티 나오고 막 이럴 때 기억나세요 혹시? 그 크립토 키티 하겠다고 이더리움 보냈다가 영영 안 가고 막 서로 막 그 수수료 경쟁하고 막 그때는 그랬죠. 예. 그때는 그렇게 조각했는데 이제 L2 솔루션 나오고 저희가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그런 것들은 좀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는 고민을 안 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싸게 빨리 간다. 그래서 1센트 이하로 내가 10만 불을 보내든 1000만 불을 보내든 비용은 1센트 이하 수준이다.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현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지금 많이 써 있지만 핵심은 지금 기관 투자 시장이 열렸고 그다음에 금융 회사가 블록체인을 이제 진짜 쓴다. 산업적으로. 그냥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금융 서비스, 금융 프로세스를 다 블록체인 위에서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산업적으로 활용한다라는 얘기. 그게 진짜 중요하다. 그거가 월스트리트가 주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쓰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트럼프가 표심으로 이걸 얘기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적어놓은 거고, 그래서 보시면 이 디지털 자산 산업을 육성할 거고 비트코인 헤게모니 선점할 거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금융 혁신하고 중국 견제한다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목표다. 단순히 표심을 얻기 위해서 비트코인 샤라웃한 게 아니다라는 것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사례가 중요한데 저희가 MMF MVP를 만든 사례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공급자 위주의 혁신이잖아요. NISE 뉴욕증권거래소 아주 큰 공급자죠. 예. 근데 이들이 이제 토큰 증권 마켓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들이 투자자한테 저기 있는 김미래라는 투자자한테 뭘 제공하고 싶은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그건 제공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김미래가 언제든지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김미래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 근데 NIS에 그냥 해주겠다는 겁니다. 코인 시장을 보고 야 코인도 24시간 되는데 우리 이거 하면 돈 더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24시간 동안 애들이 계속 거래하면 우리 수수료 엄청 많아지잖아. 라는 생각으로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김미래는 얘는 자고 싶겠죠. 밤에 주식 거래하고 싶겠어요. 근데 얘가 이제 24시간 열어주니까 얘도 잠 안 자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공급자적 혁신이다라는 보는 얘기고, 잠깐 메커니즘 보면 지금 NIS가 전통증권 거래소가 이미 있어요. 여기 9시 반부터 한 3시 반까지 열리는 그 거래소가 있죠. 근데 이거에 똑같이 패러럴하게 이제 토큰 증권 거래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토큰화된 주식만 거래되는 시장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김미래가 데이 1에 이 전통 증권 마켓에서 테슬라 주식 10주를 샀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없으면 얘가 팔고 싶을 때 데이 2에 여기서 팔아야겠죠. 이 문을 여기서 여니까. 근데 이제 시대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NISE는 김미래 같은 투자자들이 24시간 그냥 자기 거래 시장에서 계속 거래하면서 수수료를 가져가고 싶어.
그래서 이걸 만든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김미래가 9시에 테슬라 주식 10주를 사고 밤 11시에 팔고 싶어졌어. 원래는 못 팔죠. 근데 NYSE가 이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면 얘는 팔 수 있어요. 왜냐? 매도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 레거시 쪽에 있던 테슬라 10주, 김미래의 테슬라 10주가 잠기고요. 요 밑에 있는 토큰 증권 마켓에서 새로운 게 이제 민팅되는 거죠. 넘어가서 여기서 팔린다. 여기서 누군가가 김미래의 토큰화된 테슬라 주식 10개를 USDC로 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김미래는 자기 지갑으로 이제 매매 대금을 정산받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알기 쉽게 이제 김미래라는 그 리테일 투자자를 예시를 든 거고, NYSE는 이제 고객사나 회원사들이 다 증권회사들이죠. 그래서 이미 미국은 토큰화된 주식을 거래하는 시대가 목전에 와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갖고 온 장표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와, NYSE 뭐 너무 멋있다, 잘한다, 뭐 역시 미국이다, 이게 아니라 얘네가 이걸 바꾸면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저희 다 미국 주식 투자하잖아요. 다 여기서 거래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 우리도 24시간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아닌가? 우리는 인프라가 안 되나? 우리는 제도화가 안 돼서 안 되나? 아니면 우리는 뭐 대한민국에 있는 증권사들이 이거 지원 안 해줘서 원래 인프라 이런 거 없어서 못 하나?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고민을. 그러면 이런 고민을 누가 해야 되냐? 저희 같은 회사들이랑 금융 당국이 이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못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공급자적인 혁신이 진짜 중요하고, 거기는 무조건 대한민국의 공급자들도 같이 껴서 같이 동참해야 되는 그런 변화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가 다 그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그냥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한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할 거고요. 그래서 인프라가 분산 원장으로 바뀌는 거고, 계좌는 원래 결제 수단은 이제 실물 돈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점점 이거 더 많아지겠죠. 자산은 일단 다 토큰화. 그 중에서 네이티브 토큰들, 비트코인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이제 실제 실물 자산이나 증권이 토큰화된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업 영역의 범위는 일단 무조건 다 글로벌입니다. 이제 국내에서 금융 사업을 하더라도 저런 변화대로 간다. 그런 저희가 뭘 고민하든 이제 글로벌 스케일로 금융 사업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